안녕하세요, 문명훈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한동안 이사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부지런하게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거대 야당 국민의힘 대표가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평균 연령이 50대 중반인 상황에서 만 36세의 나이에 당대표가 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결과로 나타난 것일 겁니다. 이에 대응해 청와대에서는 만 25세의 박성민 청년 비서관을 발탁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우리 정치에 새로운 논리와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기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주요 보직을 맡는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붙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평소 신념을 갖고 있던 능력주의가 공정한 기준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았고, 박성민 비서관은 만 25세의 나이에 1급 공무원이 된 것이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불공정한 처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저는 수업에서 자주 정치를 어떤 재화를 어떤 방식으로 분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는데요. 물리적 재화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재화가 분배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는 유무형의 재화를 분배하는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재화의 분배 기준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평등, 필요, 자격이죠. 헌법에 나오는 법 앞에서의 평등, 교육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같은 권리와 자유는 누구나 평등하게 갖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은 필요에 따라 분배되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공무원이 될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이렇게 재화를 분배하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공정성 시비는 어떤 재화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능력주의는 영국의 사회학자 마이클 영이 1958년에 발표한 능력주의라는 책에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개인의 실력과 업적을 재화의 분배 기준으로 삼는 사고방식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이죠. 박성민 비서관의 발탁을 비판하는 이유도 이 능력주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행정고시에 합격해 5급 공무원이 된다 하더라도 30년 정도를 일해야 1급 공무원이 될 수 있는데, 만 25세의 나이에 1급 공무원이 된다는 것이 불공정해 보이죠. 일반직 공무원과 정무직 공무원을 구분하지 않은 데서 나오는 부당한 비판이지만, 이 논란은 한국 사회에서 공정성이 능력주의 논리를 따르고 있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1급 비서관 같은 가치 있는 재화를 얻으려면 그만한 자격을 갖춰야 하죠. 한국 사회에서 그 자격은 시험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치르지 않은 1급 비서관, 입사 경쟁 없이 공기업 정규직이 되려는 청소 노동자, 수능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수시 전형은 지위의 불공정한 분배처럼 보입니다. 시험을 통해 자격을 증명하지 못했으니까요. 상황에 따라서는 평등하게 혹은 필요에 따라 재화가 분배되어야 하지만, 어느새 능력주의 논리에 따른 자격에 따른 분배 방식이 공정성의 유일한 잣대가 되었습니다. 일부 학자들만 사용했던 능력주의라는 용어가 대중화된 데에는 마이클 샌델의 영향이 큽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로 전세계적인 인지도를 쌓은 그는 능력주의가 이야기하는 것만큼 정의의 기준이 단순하지 않다고 비판합니다. 마이클 샌델도 유명하지만 정의 문제를 다룬 가장 유명한 학자는 정의론을 쓴 존 롤스입니다. 샌델을 비롯해 정의 문제를 다룬 여러 학자들은 롤스의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죠. 그래서 롤스의 이론을 이해하면 현재의 공정성 논의를 훨씬 더 생산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존 롤스가 정의론에서 1차적으로 다룬 주제는 사회의 기본 구조입니다. 사회의 기본 구조는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기대와 소망의 형태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미얀마 같은 군부 독재 국가에서는 개인의 정치 참여 권리가 제한되고, 개인이 정치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한 몇몇 중남미 국가에서는 빈곤층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지 못해 속수무책인 상황이죠.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의 기본 구조가 어떤 형태여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롤스의 이론은 일종의 사회계약인데요. 사회계약하면 홉스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사회계약론은 홉스, 로크, 루소를 거치면서 국가의 성격을 규정하고 국가의 권리와 의무, 한계를 설명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롤스는 사회계약론을 국가의 성격을 설명하는 데 이용하지 않고
정의로운 사회의 원칙을 규정하는 일종의 가상적인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롤스는 원초적 입장이라는 가상적인 상황을 가정합니다. 사회계약론에서 자연상태에 해당하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의 기본 원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현실과 다르게 원초적 입장에는 무지의 장막이라는 제약이 있습니다. 원초적 입장 속 당사자들은 자신의 지위와 계층, 재능이나 능력, 가치관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어떤 조건,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가혹하지 않은 사회적인 원칙을 정할 것이라고 롤스는 생각했습니다. 첫째, 각자는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의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체계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둘째,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즉 A.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고 B.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이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 첫 번째 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균등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불평등이 인정될 수 있는 조건에 관한 것인데 두 번째 원칙은 두 개의 세부 원칙으로 나뉩니다. A는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한의 이득이 될 때 불평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원칙이고 B는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될 때 불평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모두가 평등하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명목적으로만 그럴 뿐 개개인이 평등해질 수 없다는 걸 압니다. 몇 년간 많이 사용된 금수저, 흑수저라는 용어에는 이러한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어 있죠. 가족, 재산, 지역, 재능 등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임의적인 조건과 운 때문에 불평등이 발생합니다. 롤스는 이런 임의적인 조건과 운의 영향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에는 경제자본, 문화자본, 관계자본 등 여러 영역에서의 불평등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니 교육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경제자본은 어떤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올 초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찾아보면 월 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와 200만원 이하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2배 정도, 사교육비 차이는 5배 정도 납니다.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동일한 시험을 본다고 해서 교육에서의 기회 평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죠. 문화자본은 어떤 꿈을 꿀 수 있는지에 영향을 줍니다. 고등학교 수업을 다녀보면 대도시 학생들과 시골학교 학생들의 태도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래 희망을 들어보면 두 집단 사이에 극명하게 대비가 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대도시 학교의 학생들은 여러 형태의 전문 직종을 이야기하는 반면에 시골 학교 학생들은 선생님을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은 문화자본의 한 형태로 정보 접근성에 영향을 줍니다. 어떤 문화 속에 있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하느냐에 따라 꿈의 형태도 달라지는 거죠. 관계자본은 기회의 폭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뉴스에 정치인 자녀의 학업, 시험 문제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언바찬스로 좋은 스펙을 쌓고 좋은 직장을 갖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관계자본이 풍부할수록 비공식적인 경로를 이용할 수 있는 힘이 커지고 기회의 폭도 넓어집니다. 지금까지 말한 이런 불평등은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을 불편한 진실입니다. 롤스의 이론에서 주목할 점 한 가지는 롤스가 개인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사회적 기본제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유, 권리, 기회, 재산, 자존감 등은 개인이 인생 계획을 작성하고 실현하는데 꼭 필요한 자산들입니다. 롤스는 정의의 원칙이 이런 사회적 기본제를 보장한다고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불평등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의로는 불평등을 없애는 대신에 사회적 기본제를 보장하는 불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롤스의 이론은 칸트 윤리학의 영향을 받는데요. 칸트는 인간이 실천 이성을 통해 도덕 법칙을 세우고 그에 따르는 자율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롤스도 인간 이성을 통해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고 그 정의의 원칙에 따르는 자율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롤스는 칸트와 다르게 정의의 문제를 윤리, 그러니까 의무에 따르는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합의의 문제로 봤습니다. 사회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 윤리학 이론이 있고 종교관이 있고 그리고 여러 이데올로기가 있죠. 이런 여러 가지 관점과 이론에는 각각 나름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 진리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롤스는 각각 나름의 타당성을 갖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관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롤스의 용어로 바꾸자면 합당한 포괄적 교리들 사이의 중첩적 합의가 어떻게 가능한지 밝히는 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앞서 봤던 사회적 기본제는 어떤 입장,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서 롤스는 기본제를 보장하는 정의의 원칙에 여러 가지 관점과 이론들이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롤스는 여러 관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공통 지점을 찾아야 안정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롤스가 정의의 원칙에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과 성향 때문입니다. 롤스는 인간이 크게 두 가지 능력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능력인데 이걸 롤스는 가치관 형성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정의감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공적 문제를 다루는 능력입니다. 구성원 상호 간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죠. 후기 이론에서 롤스는 공적 협력을 가능하게 해주는 상호성에 주목하는데요. 정의감과 상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면 서로 다른 입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기본제를 보장하는 정의의 원칙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롤스는 생각했습니다. 뉴스에는 자주 정의와 공정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치인들이 정의와 공정성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 용어의 의미가 많이 달라집니다. 대개의 경우 정치인들은 정의의 피상적인 이미지만 활용할 뿐 기준과 원칙 없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순간의 분노를 자극합니다. 이런 논의는 정쟁을 위한 것일 뿐 사회 정의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의와 공정성이 하나의 시대 정신이 된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롤스가 그랬던 것처럼 기초를 다지는 일입니다. 대개 추상적인 개념이 그렇듯 정의도 쉽게 정의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정의의 기준으로 삼을지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야기한 후에야 우리는 사회 정의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원적 사회가 될수록 인식차가 크기에 이런 작업이 더 필요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책임감 있는 정치인이라면 피해선 안 되는 과제입니다. 제가 길고 어렵게 분배의 문제와 롤스의 정의론에 대해 이야기한 이유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